제발요, 엄마. 일부러 한 건 아니었어요. 난 엄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빌었다. 난 경고했어, 첼시. 엄마가 단단히 선 채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제 앉아. 난 돌아보았고 내 옆에 있는 화려하지 않은 나무 의자를 보았다. 그건 2층 침대방에 있는 단 하나의 가구였다. 그 방엔 아무것도 없었고 나와 고운 먼지로 뒤덮인 마룻바닥만 있을 뿐이었다. 엄마는 문가에 서서 내가 복종하길 기다렸다. 난 손으로 의자 등받이 뒷부분을 쓰다듬었고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걸 집었다. 난 의자에 앉을 용기를 얻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다. 첼시, 당장. 엄마, 제발 절 의자에 앉히지 마세요. 난 울음을 터뜨렸다. 난 엄마가 우리 형을 의자에 앉혔을 때를 기억한다. 그는 그 이후 다신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둘은 언제나 함께 어울려 다니며 커다란 농장 온 사방에서 장난을 치곤 했지만 이제 그는 날 피하고 있다. 난 형에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거부했다. 우린 그 의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이 낡은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의자는 이미 거기 있었다. 그건 2층 복도 끝 구석 침대방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구였다. 우린 이사하자마자 의자가 뭔가 이상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그걸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의자를 옮기고 침대방으로 돌아갔을 때 의자는 처음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를 옮겨보려 몇 번 더 시도하셨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그 방에 다시 나타났다. 언제나 같은 위치에. 부모님은 형하고 내가 장난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둘은 그걸 만지지도 않았다. 우린 그게 처음 움직였을 때부터 의자를 만지는 걸 무서워했다. 부모님은 우릴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의자를 마을로 가져가 지역 바자회에 팔아버리고 다시 돌아와 의자가 있는 걸 본 뒤 뭔가 의자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셨다.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고함을 지르는 걸 당신도 들어봤어야 한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다음 부모님은 의자를 부셔버리기로 하셨다. 아버지는 그걸 조각조각 내어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건 돌아왔다. 그러자 아버지는 의자를 불태워버렸지만 다시 그건 돌아왔다. 의자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자 우린 그냥 그걸 놔두고 침실문을 닫아버렸다. 사실 우린 방이 더 필요 없었고 그걸 무시하는 건 간단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의자로 형을 위협했던 날 전까지는. 엄마는 가만히 서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윌리엄을 쏘아보았다.
엄마는 형에게 12번도 넘게 경고했지만 형은 엄마를 화나게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때 엄마는 복도 끝에 있는 닫힌 침실문을 보게 되었고 어떤 생각을 떠올렸다. 엄마는 방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자기 방문 앞에 서 있던 형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널 의자에 앉히겠어. 그건 형을 잠시 멈칫거리게 했다. 난 그가 엄마의 위협을 가늠하는 걸 보았고 형은 그날 엄마를 더 화나게 하지는 말자고 결정했다. 우리에겐 불행하게도 엄마는 우리 행동을 바로잡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였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랬다. 우린 윌리엄이 13살, 내가 10살이 되던 해까지 의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했다. 형의 행동은 중학교를 입학한 이후로 갈수록 나빠졌다.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을 하는 일이 잦았다. 결국 엄마는 형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에게 형을 위자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보통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엄마가 윌리엄이 위자에 앉기를 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던지 그렇지 않던 간에 아버진 엄마의 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원치 않으셨다. 난 복도에서 아버지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그 방으로 데려가는 걸 지켜보았다. 엄마 말 들었지? 정신 차릴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날 생각 말아라. 아버진 팔짱을 낀 채로 윌리엄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형은 의자 주위를 돌고 의자를 쓰다듬었다. 난 형이 마음속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형은 자기가 겁먹었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네가 앉을 때까지 안 갈 거다. 아버지가 의자를 가리켰다. 그러시든지요. 형은 아버지에게 툭 내뱉곤 의자에 털썩 앉았다. 형의 반항기가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직후 뒤로 돌아 방에서 나오셨기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난 보았다. 형이 의자에 앉은 지 몇 초 만에 형의 눈이 풀려버렸다. 형은 날 바라보고 있었지만 난 형이 날 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 다음 순간 아버지는 그 방 문을 닫고 나에게 내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30분 뒤 그 방으로 들어갔던 반항적인 10대는 사라졌다. 대신 아주 얌전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젊은 남자아이가 생겼다. 그 순간부터 형은 하라고 하는 걸 했고 부모님을 도와 집 주변을 따라서 일을 하기도 했다. 형의 성적은 나아지기 시작했고 예전만큼 비디오 게임을 하지도 않았다. 그날이 내가 형을 잃은 날이다.
그는 더 이상 나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시 형과 친해지려 했던 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날로부터 2년 뒤에 난 형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네가 날 그렇게 부른 건 용납할 수 없구나. 아버지를 불러야겠니? 당장 앉아. 엄마가 의자를 가리켰다.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일부러 엄마를 창녀라고 부르려 한 건 아니었다. 그냥 말이 헛나왔던 것이다. 난 벌을 피할 순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난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최소한 난 이게 날 죽이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난 의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내 눈앞에 비친 그 영상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의자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에 사용되었고 난 그 모든 일들을 견뎌야 했다. 모든 고문들, 모든 타락이 내가 앉자마자 나에게 전해져 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았고 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다하는 순간을 목도해야만 했다. 난 그들이 사랑하던 이들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할 때 그들 그 자체가 되어야 했다. 어떤 장면에서 내 이는 모두 뽑혀져 내가 질식해서 죽기 전까지 그걸 모조리 먹어야 했다. 다른 장면에선 난 내장이 꺼내진 채 거대하고 굶주린 개와 함께 방에 남겨졌었다. 또 다른 장면에선 내 두 다리의 살이 한 겹씩 한 겹씩 벗겨져 뼈만 남게 되었다. 난 더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내가 당했던 걸 똑같이 들을 필요는 없다. 의자에 앉아 그런 환상들을 견뎌낸 것이 그 의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에 나에게 보여준 것은 난 더욱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건 과거의 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 그건 미래도 보여주었다.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아 살해당할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었다. 내가 체험했던 마지막 희생자는 우리 아버지였다. 난 아버지가 형 윌리엄의 손에 살해당하는 걸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망치가 기계적으로 부술 수 있는 모든 뼈를 부수고 발부터 시작해서 결국 머리를 내려치는 걸 느껴야 했다. 이제 난 왜 형이 이 의자에 앉은 뒤 그렇게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다.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희생자가 아니었다. 의자는 나에게 한 명의 희생자를 더 보여주었다. 나중에 내가 그 마지막 환상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난 우리 형도 그걸 보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랬다면 왜 형이 날 멀리 했는지 설명이 된다. 마지막 희생자는 우리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살인자는 바로 나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엄마의 시선에서 그 모든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 내가 엄마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